근관치료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근관치료에 대한 내용들 총정리 한번 해보고요. 각 내원을 할 때마다 진료 기록이랑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관치료 총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근관치료 기간 중에 행위 산정 횟수가 늘어난 행위들이 2개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잘 정립이 돼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근관 성형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1회만 인정이 되던 게 기간 중에 2번까지. 그리고 근간의 측정 검사는 기간 중에 1번 인정이 되던 게 지금은 최대 3번까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리엔도를 할 때 원래는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료를 산정을 하잖아요. 이때 근간 아동 형성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근간 아동 형성료가 신설이 되어서 발수 때처럼 근간 아동 형성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근간 아동 형성료의 금액은 똑같지만 발수 때 사용하는 근간 아동 형성료랑 그리고 리엔도를 할 때 사용하는 근간 아동 형성료의 이 수가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혼동해서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지 해서 내가 찾아서 입력하시면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버튼에 입력되는 걸 만약에 지우셨다면은 다시 버튼으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찾아서 입력하실 때 뒤에 뜨는 세부 문구에 발수나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고 적혀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중에 몇 번을 최대 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횟수랑 그 다음에 짝지어서 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발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펄프를 모두 제거한 날에 한해서 1회 산정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1번밖에 산정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원장님이 발수를 여러 회에 걸쳐서 했어요. 즉, 펄프를 제거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접근이 어려워서 중단했다가 다음번에 마저 다 제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첫날 발수를 청구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첫날이 보통 처치가 되는 거고 모두 제거한 날이 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한 날을 우리가 발수로 산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발수랑 짝꿍 지어서 그날밖에 산정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근간 아동 형성료. 네. 근간 아동 형성료는 리엔도 때도 산정할 수 있는 행위인데 마찬가지로 발수 때만 짝지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바브드 브로치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사용하는 추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용을 많이들 안 하시지만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바브드 브로치는 펄프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발수라는 행위가 있는 날에 한해서만 바브드 브로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 근간 확대랑 바브드 브로치를 짝지어서 넣는 분들이 있으신데 바브드 브로치는 발수랑 짝꿍을 지어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근간 확대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에 최대 2번 산정이 가능하고요. 근간 확대는 근간 성형이랑 짝지어서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근간 성형과 짝지을 때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근간 확대는 단독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근간 성형 같은 경우에는 근간 확대가 반드시 있는 날에 한해서만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단독으로 올 수 있지만 성형은 단독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대가 있는 날에 짝꿍 지어서 성형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파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리머 그리고 K 파일, H 파일 같은 핸드 파일, 그리고 나이타이 파일처럼 전동 파일. 그래서 이런 파일류 같은 경우에도 근간 확대가 있어야지만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간 확대가 왔을 때 우리가 파일을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래서 차팅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파일류는 여러 가지를 사용해도 아시다시피 기간 중에 한 번, 한 종류만 골라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근관성형도 마찬가지로 기간 중에 2번만 산정할 수 있고요. 자, 근간장 측정 검사는 기간 중에 3번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간장 측정 검사는 짝꿍 행위는 없어서 아무 때나 와도 되고요. 단독으로 와도 되고, 발수 때 와도 되고, 가학근간 충전 때 와도 되고 아무 때나 와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루트GX처럼 근간장 측정 검사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장비 신고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권장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장비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근단도 없이 근간장 측정 검사가 들어오면 근간장 측정 검사기도 없고 치근단도 없는데 어떻게 근간장 측정 검사를 하지? 라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당연히 근간장 측정 검사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장비가 미신고돼 있어도 약간 인정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가 미신고돼 있으면 요양기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루트GX처럼 근간장 측정 검사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장비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근간장 측정 검사를 할 때 사실 정확한 확인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치근단 촬영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치근단 촬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근간장 측정 검사 옆에 적어 놓은 거는 하면은 좋다, 권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막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청구적으로 유리하고 심사상 유리하기 때문에 여유가 될 때는 반드시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제 주의사항 하나 적어 놨는데요. 발수랑 근간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근간 세척이랑 동시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학생들은 단순히 글자만 외우다 보니까 발수랑 세척은 같이 오면 안 돼, 이렇게만 외워요. 자, 근데 술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간 치료할 때 발수나 가학근간 충전할 때 우리가 기구 준비를 어떻게 하죠? 이리게이션 준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셀라인이나 NaOC 같은 드레싱 할 것들, 이리게이션 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발수 때는 조직을 제거하면서 한번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간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가학근간 충전 때는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씻어내고 그리고 완전 건조를 시키고 충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수랑 근간 충전이라는 과정 자체에서 세척은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수랑 근간 충전 상대가치 점수 안에는 근간 세척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의 이유이죠. 근간 세척과 발수가 상충돼서 두 개가 같이 오면 안 돼서 이 두 개를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발수랑 근간 충전 상대가치 점수 안에 당연히 시행하기 때문에 근간 세척료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간 세척료를 한 번 더 따로 넣으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발수랑 근간 충전을 넣을 때는 근간 세척료를 별도로 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간 세척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근간 세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5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5회가 초과되면은 인정이 안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5회를 초과해도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해야겠죠. 그래서 5회가 초과됐을 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은 5회를 넘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5회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상병명을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러한 농약과 관련된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역 설명을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5회를 초과한 근관세척, 즉 6회차부터 6, 7, 8, 9회차 근관세척에 모두 내역 설명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월이 바뀌었을 때 근관세척을 시행하는 첫날에 한 번만 달아주시면 심사자들이 월에 한 번씩 명세서를 받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달린 내역을 참고해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만 잘 달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월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달아줄 필요는 있겠죠. 근데 다만 월 안에서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근관세척이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다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자, 파일류는 근관 확대가 있는 날에 한해서만 산정을 하되 자, 종류를 모두 꺼내놓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비용은 한 종류만,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는 이 리머와 핸드파일류는 산정 단위가 근관당이고요. 나이타입 파일은 치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때 근관치료 행위들은 근관당으로 수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리머나 핸드파일을 쓰는 치과들은 재료의 횟수도 근관의 횟수랑 같이 올라갈 거고요. 나이타입 파일을 쓰는 치과들은 근관의 개수와 무관하게 그냥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횟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타입 파일 쓰는 치과들은 근관 개수에 따라서 혹시나 수기로 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리머나 핸드파일은 근관당 산정이고 나이타입 파일은 치아당 산정이니까 근관의 개수가 많으면 수가적으로 나이타입 파일보다 이 핸드파일이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각각의 개별 수가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파일류는 1회의 수가가 1,000 얼마밖에 안 되고요. 나이타입 파일은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9근관, 8근관 뭐 이런 근관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나이타입 파일을 쓰는 치과들은 나이타입 파일을 산정해야만 수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타입 파일을 쓰는 치과가 핸드 파일을 산정하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타입 파일을 쓰는 치과들은 반드시 나이타입 파일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원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근관치료를 어떻게 넣을 건지를 생각해 볼 건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짝지어서 오는 행위, 재료를 맞춰서 기록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기간 내에 근관치료 행위의 최대 산정 횟수를 다 채웠는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원 횟차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3번에 걸쳐서 근관치료를 마무리한 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최대 산정 횟수를 꽉 채우면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내원이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회차 때는 발수부터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2회차 때는 마찬가지로 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들, 그리고 3회차 때는 근관장 측정 검사만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차팅이 이렇게 짝지어서 나와주지 않으면 청구가 최대 산정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빠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실제로 안 해서 진료 기록을 안 적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치과의사분들이 실제로는 확대를 하면서 성형을 대부분 같이 하고요.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확대를 하면서 당연히 쉐이핑이 약간씩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근데 확대를 하는데 나이타입 파일을 안 썼겠어요? 저 썼겠죠. 파일을 썼을 거고요. 그리고 발수를 하는데 근관아동 형성을 안 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데 기록을 내가 모르고 C2만 적었다든지 아니면은 CS만 적었다든지 아니면 깜빡하고 확대를 할 땐 당연히 파일을 쓰니까 파일을 깜빡하고 안 적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청구를 직접 하는 사람에 따라서 청구의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진료 기록을 전자차트를 요즘은 많이 쓰시니까
세팅 자체를 잘 묶어 두시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에 근관 치료를 꽉 채워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근관 확대랑 근관 성형은 성형이 2번 가능하지만 확대가 있는 날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대랑 짝지어서 차팅의 성형을 넣어주셔야 되고, 근관장 측정 검사 같은 경우에 3번을 넣어주시려면은 그냥 근관장 측정 검사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근관장 기록이 같이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근관장 측정 검사 청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근관장 기록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브드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쓰신 경우에만 차팅을 추가하셔서 산정을 하셔야겠죠. 이 바브드 브로치랑 나이트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액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대 신고를 별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들이 재료대 신고를 안 하는 재료니까 그냥 내가 사지 않아도 청구를 그냥 넣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심평원에서는 해당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들은 바브드 브로치와 나이트 하이파이를 청구할 때는 내가 이 청구하고 있는 이 재료가 정액 재료여서 재료대 신고는 안 하고 있지만, 재료대 신고를 안 해도 인정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의 구입 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브드 브로치 같은 경우에 사용을 안 하는데 갑자기 증빙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자료 제출하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다고 바브드 브로치를 넣지 마시고 진짜로 쓰시는 경우에만 재료를 구입하시고 구입 내역을 보관하신 다음에 청구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회차 근관 치료를 한번 볼게요. 자, 2회차에 만약에 우리가 투비짓으로 근관 치료를 마무리했다 그랬을 때는 2번째 내원 때 생각보다 가악 근관 충전만 차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확대 성형 근관장 측정 검사를 빠뜨리지 마시고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관장 측정 검사랑 확대 성형 빠뜨리지 말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근관 치료할 때 우리가 치근단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저희가 근관 치료할 때 환자분 옮겨서 치근단 찍기가 좀 곤란한데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관 치료를 할 때는 치근단 촬영이 있는 게 심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발수가 됐던 아니면 근관장 측정 검사가 되었던 가악 근관 충전이 되었던 단순근충이 되었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치근단 존재 자체가 심사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치근단 촬영을 해주시면 훨씬 좋다라는 결론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선생님들이 근관 치료하시는 과정이나 청구된 내역을 살펴보면 치근단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진료가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근단을 찍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촬영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소한으로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악 근관 충전 하시는 날에는 반드시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C형 근관에서도 필요하지만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서도 우리가 2차까지 지금 적정성 평가를 받아봤죠.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악근축날 치근단은 필수로 점수화가 되기 때문에 가악근축날에 치근단은 있는 게 적정성 평가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심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근단이 없는데 청구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필수 진료는 아니에요. 엑스레이 필수 진료는 아니기 때문에 치근단이 없다고 해서 발수나 가악근관 충전을 빼실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됐다면 청구는 하셔야겠죠. 하지만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되 부득이하게 촬영하지 못한 환자들 몇 명이 빠지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학근충 때는 꼭 찍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발수랑 근간장 측정 검사 때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발수 때도 꼭 찍으시고 근간장 측정 검사 때도 찍으시고 가학근간 충전하실 때도 찍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발수 때는 초진 때 촬영하신 파노라마 정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근간장 측정 검사는 근간장 측정 검사기를 사용했다라고 치면은 뭐 몇 건은 뺄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개 넣고 빼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학근간 충전 때는 사진을 찍지 않고서는 충전이 잘 되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적으로 가학근충 때는 찍어주시는 게 유리하니까 없다고 해서 청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찍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 치아를 근관 치료하시고 나서 근충 확인차 파노라마 찍는 치과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파노라마가 삭감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사유로 해서 넣으시면 삭감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근관 치료 과정 중에 가학근간 충전 확인차 파노라마 촬영했다라고 내역을 달거나 넣으시면은 그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이 되면은 파노라마가 삭감돼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치근단 사진을 찍어야만 가학근간 충전된 게 확인이 잘 되고요. 정확하게 되고 파노라마로는 정확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관치료 확인차 촬영하는 거에 사유가 없습니다. 근관치료 확인차 파노라마 촬영이라는 사유가 없어서 급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심사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치근단 촬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치근단을 우리가 넣다 보면은 여러 장 찍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관치료인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데 이 동시 면매 그리고 치근단 촬영 횟수를 늘리는 경우를 마지막으로 구분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동시 면매로 촬영한 경우를 제가 입력을 한 화면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시 2매짜리를 1회로 입력을 했고요. 1회. 자, 내역 설명을 달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내역 설명을 많이 넣으시죠. 저는 줄내역 설명을 넣었습니다. JX999라고 해서 줄내역 설명을 넣게 되면은 해당 행위 바로 옆에 내역 설명이 달리게 되는데 이 내역 설명의 장점은 심사자분들이 심사를 할 때 행위 바로 옆에 글자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산심사에서도 뭔가 달려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줄내역 설명을 달 수 있으면 달아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줄내역 설명 제가 뭐라고 달았냐 내용을 보시면은 진단을 할 때 인전면 우식이 있어서 확인차 각도를 달리해서 2번 찍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번 찍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시 면매 이렇게 되는 건데, 각도를 달리하지 않으셨어도 동일 목적으로 여러 장 찍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시 면매짜리로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로 이제 치근단 촬영 판독으로 행위를 넣고 횟수를 지금처럼 2회, 3회, 4회로 늘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유를 간략하게 내역 설명에 달아줬는데, 자, 뭐라고 달아줬냐? 근간장 측정할 때 1장 찍었고, 근충 후에 충전 상태 확인차 1장 찍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는 당일발수 근충을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점에 촬영을 한 경우가 되고 각각의 목적을 인정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근단의 횟수를 높여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근관치료를 총 5주에 걸쳐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